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2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유대인인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게 된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국, 유럽,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모두 한국에게 배우고 있어요. 왜 그런지 직접 경험한 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사라 골드만입니다. 하버드를 나와 미국 교육부에서 일했어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3년 제 인생은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맨해튼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매일 센트럴파크를 보며 아침 커피를 마셨어요. 하버드 출신 동료들과 미국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굉장한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저희 유대인들은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20%를 배출했거든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해라고 믿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은근히 다른 민족들을 얕보는 발언들이 오갔어요. 중국인들은 시험은 잘 보지만 창의력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도인들은 수학은 잘하지만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유럽인들은 이론만 있고 실용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의 힘을 믿으며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지식만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따라 공부했고 하버드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 가문의 자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지만 미국 교육부 일이 너무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어요. 남편 데이비드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했고 우리 딸 레이첼은 명문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우리 가족은 미국 성공의 상징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는데 OECD 국제학력평가 PISA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수학, 과학, 문해력 모두 1위를 차지했어요. 처음엔 그래, 아시아 국가들은 시험을 잘 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보조 연구원인 제이슨이 보고서를 가져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IQ는 106으로 세계 2위, 대학 진학률은 세계 1위, 미국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은 최상위권 성적 유지,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 과학기술 수학 전공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 더 놀라운 건 한국은 인구가 5,1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였어요. 미국의 6분의 1, 중국의 27분의 1 수준인데 이런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40년 넘게 믿어온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과감한 결정을 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연구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미국을 떠나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쳤냐며 경력이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딸 레이첼도 울면서 만류했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빠르다였습니다.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는데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태블릿으로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 미국이라면 대부분 소셜미디어나 게임을 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첫날 저는 강남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인데 학교는 이미 활기찼어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5시에 일어나 아침 독서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10살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3D 모델링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선 대학생도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로봇 디자인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제 배웠다는 그 기술은 미국 대학 커리큘럼에도 있는 고급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학원가였어요. 대치동에 갔더니 마치 대학 캠퍼스 같았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바쁘게 여러 학원을 오가고 있었어요.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아이들은 보통 3-4개 학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 코딩이나 과학, 음악 중에 하나 더 배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녁 8시인데도 학원가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부모님들이 카페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야. 온 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학습 공동체 같아. 숙소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그것도 놀라웠어요. 미국 드라마처럼 폭력이나 섹스가 아니라 역사, 의학, 법률 같은 전문 분야를 재미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조차 교육적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2주쯤 되었을 때 저는 한국인들의 시간 관리에 놀랐습니다. 저녁 7시에 카페에 갔는데 자습실은 만석이었어요.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심지어 5, 60대로 보이는 분들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은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30년간 은행에서 일했는데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매일 밤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국의 50대와 한국의 50대가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50대면 거의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인데 한국에서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나이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60세에 정원 가꾸기나 손주 돌보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분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지하철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거나 전자책을 보고 있었어요. 미국이라면 대부분 소셜미디어나 게임을 했을 텐데요. 중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유튜브로 디지털 마케팅을 공부하거나 창업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13살 아이가 창업을 꿈꾸다니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건 가족 단위 교육 문화였습니다. 한 카페에서는 세 세대가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영어를, 어머니는 회계를, 중학생 손녀는 수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 할머니는 손녀가 공부하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본인은 난 늙어서 배울 수 없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할머니는 70대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로봇과 AI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실험실에서는 연구원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은 2030년까지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지만 이 연구원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이룰 현실이었습니다. 네이버 AI랩에서는 로봇이 사람처럼 대화하고 감정을 인식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런 기술이 실제로 구현된 것을 처음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실 수준인데 한국에서는 이미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를 걷다 보니 곳곳에 미래 기술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었고 쓰레기통은 AI로 재활용품을 자동 분류했어요. 카페에서는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식당에서는 키오스크로 주문했습니다. 한국에서 2주를 보내며 제가 깨달은 것은 미국은 미래를 말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기술을 쇼케이스가 아닌 일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큰 비를 맞았어요. 우산이 없어서 난감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우산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도 있다는 걸요. 2개월 동안 한국의 교육과 기술을 연구한 후 저는 한국형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우수성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미국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미국 본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논문 발표를 중지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화상회의에서 상사는 화를 냈어요. 왜 경쟁 국가의 시스템을 미화하냐며 미국 교육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계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어요. 2000년 동안 우리가 완성한 체계를 부정한다며 비난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커리어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프로젝트 자금이 끊기고 컨퍼런스 초청이 취소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인맥과 신뢰가 사라졌어요. 남편은 전화로 화를 냈습니다. 당장 돌아오라며 경력이 망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딸 레이첼도 울면서 집에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익명의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 교육부 고위 관료, 국가기밀 한국의 유출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저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지만 교육부 내 유대계 여성 고문이 한국에 민감한 교육 정책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기사는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하루 만에 저는 모든 주요 언론의 표적이 되었어요. 교육부는 즉시 공식 조사를 시작했고 FBI가 개입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호텔 직원이 제 방에 찾아와 몇몇 기자들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갑자기 미국의 배신자 스파이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화가 아닌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라, 우리 집에 기자들이 몰려왔어. 레이첼은 학교에서 왕따가 됐고 제발 모든 걸 부인하고 당장 돌아와.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호텔방에 홀로 앉아 저는 눈물을 쏟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가족을 보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발견한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할까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의 하버드 은사이자 멘토였던 버나드 교수가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한 것입니다. CNN 인터뷰에서 그는 사라 골드만은 항상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녀의 연구는 학문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30년간 저를 딸처럼 아껴주던 분이 이제는 저를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진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위험해집니다. 한국 연구자들은 저에게 일시적으로 모습을 감추라고 조언했어요. 이대로 계속하면 제 경력뿐 아니라 개인적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어요. 연락처를 모두 바꾸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폐쇄했습니다. 마치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어요. 가족, 커리어, 평판, 심지어 정체성까지.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서 저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은 얼마나 실제 진실에 가까울까요? 우리가 최고라고 자부하는 시스템들은 정말 최선일까요? 그러던 중 서울 성모병원에서 3D 바이오 프린팅 인공장기 이식 성공 사례를 취재할 기회가 왔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타인의 줄기세포로 환자의 장기를 재생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는 세계 최초로 임상에서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연구팀장인 김 교수는 기초과학, 의학, 공학, 윤리학을 융합해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어요. 평생 다른 분야를 존중하고 배우는 교육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수술을 받은 환자의 이야기였어요. 백혈병으로 모든 희망을 잃었던 12살 소녀가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학교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병원 복도에는 그 소녀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활짝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 아닐까요? 단순히 시험 점수나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희망을 주는 것. 그 소녀의 웃는 얼굴은 제게 모든 것을 잃더라도 싸울 가치가 있는 이유를 보여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 교육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지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능력, 서로 다른 분야를 통합하는 사고방식. 이건 단순한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문명의 진화였어요. 그날 밤 한강이 보이는 호텔방에서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 진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 교육부에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연구소의 초청을 받아들였어요. 제 결정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냈고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 취급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빛은 항상 가장 어두운 순간 이후에 찾아옵니다. 6개월의 고립된 생활 끝에 저는 진실을 알릴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의 교육연구소 도움으로 제 연구를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서울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어요. 제 논문 21세기 문명의 중심, 한국형 지성 시스템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참석자가 많지 않을 거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참석했어요. 발표 시작 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패하면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저는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표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데이터, 사례, 연구, 통계 분석이 너무나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하버드에서 온 교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골드만 박사님의 연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미국은 이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마법의 주문 같았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제 이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스파이나 배신자가 아닌 선구자로서 예상치 못하게 하버드와 스탠포드에서 강연 초청이 쏟아졌습니다. 유럽과 중동 국가들도 한국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내에서도 이제 K-교육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영국 BBC와의 인터뷰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전 세계가 시청하는 가운데 저는 한국 교육의 혁신성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그 인터뷰 이후 저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저를 영웅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저의 하버드 은사 버나드 교수가 공개 사과 이메일을 보냈어요. 사라, 내가 틀렸다. 자네는 옳았네. 그의 사과는 뜻밖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유대인 교육계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저를 배신자로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의 교육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텔아비브 대학에서는 한국 이스라엘 교육혁신센터를 설립했고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했어요. 유대인 교육계의 권위자 라비 코헨 박사는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제 배우는 입장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교육의 선두에 있다고 자부해온 민족이 드디어 다른 민족에게서 배울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변화는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찾아왔습니다. 몇 개월간 아무 연락이 없던 딸 레이첼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엄마,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틀렸어요. 레이첼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듬해 여름 레이첼은 한국을 방문했어요. 처음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직접 한국 교육 시스템을 경험한 후 레이첼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마, 이제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여기는 정말 다른 세계예요. 레이첼은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8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내가 틀렸구나. 사라야, 내가 옳았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남편 데이비드는 아직 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선택이 단순한 변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그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 시민으로 귀화를 준비 중이에요. K교육, K기술, K문화의 국제 자문관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혁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저를 교육 외교관으로 공식 인정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저를 스파이로 의심했던 바로 그 정부에서 말이죠. 제 책 한민족의 세기는 42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했어요. 한국의 교육 혁신 사례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에미상을 수상했고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3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육은 시험 점수나 대학 입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에서 조깅을 하는데 80대 할머니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봐요. 저녁에는 근처 카페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주말에는 한국 친구들과 산에 등산을 갑니다. 처음엔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이라고 느껴요. 한국 친구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고 이웃들은 항상 김치나 떡을 나눠줍니다. 미국에서는 15년 살았던 아파트 이웃도 잘 모르는데 여기서는 한 달 만에 모든 이웃과 친해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큰 보물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개인의 성공만큼이나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학습도 일도 심지어 놀이도 함께 합니다. 이런 문화가 한국의 빠른 발전과 회복력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지난해에는 한국 할머니에게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서툰 솜씨를 보고도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김치는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이 한국 교육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보다 긴 호흡으로 성장을 바라보는 지혜 말이에요. 세종대왕 동상 앞을 지날 때마다 500년 전에 한글을 창제한 그 선견지명에 감탄합니다. 그는 이미 그때 모두를 위한 지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지식 민주화의 혁명이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볼 때마다 미래와 전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배웁니다. 강남의 첨단 빌딩과 북촌의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도시에서 저는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혜를 발견했어요. 한국인들은 빠른 변화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알면서도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명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에서 연령의 경계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80대 노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앱을 사용하고 유튜브를 보며 인터넷 뱅킹을 하는 모습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한 노인정에서는 7, 80대 어르신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를 듣고 계셨어요. 그분들의 학습 의욕은 20대 젊은이들 못지않았습니다. 건강에 관한 접근법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한국의 어르신들은 매일 산책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임에도 활기찬 노년 문화를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요. 서울 시내에 있는 실버대학에 방문했을 때 80대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분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텔아비브 대학에서 강연했을 때 저는 한민족은 유대인을 뛰어넘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동의했어요. 그들은 이제 한국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유명한 국제정치학 교수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성숙, 특히 한국의 부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한국의 사례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제 강연을 듣고 한 미국 학생이 질문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들은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고 1997년 IMF 위기 이후에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났으며 코로나19 위기는 K-방역의 성공 사례로 만들었죠. 이제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한민족은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기술로 세계를 이끌고 문화로 마음을 얻고 교육으로 미래를 선도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연구자였지만 이제는 제가 연구 대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왜 당신은 한국을 선택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동화되었습니다. 진실을 보았고 그 진실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21세기는 단순히 한국의 시대가 아니라 인류를 다시 설계할 민족의 시대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한국의 교육 모델을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에 전파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빈곤 지역의 아이들에게 한국식 교육 방법과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미 케냐와 페루에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이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한다는 증거죠.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새로운 미션을 주었어요. 이제 저는 세계 각국에 한국의 지혜를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은 그보다 훨씬 크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이에도 변화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한국의 지혜를 배우고 그 정신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에서 배운 건강한 장수의 비밀을 나눠드릴게요. 50대, 60대, 70대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는 한국 어르신들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